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과 관련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전 씨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광양시에서 영호남 지역 최초로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한 형태의 아동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에서 커피가 재배돼 새로운 소득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커피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태국인 A씨와 B씨는 현재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 운동이 있은 지 39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적은 게 문제가 된 건데요. 고의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 씨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오전 8시 반쯤 대문이 열리더니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 말 없이 차량에 올라탄 전 씨는 대통령급 수준의 경호를 받으며 광주로 향합니다. 오후 12시 35분 광주지방법원 앞 전 씨와 이순자 씨가 탄 승용차가 도착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지 39년 만에 광주를 찾은 겁니다. 차에서 내린 전 씨에게 당시 발포 명령을 내렸냐고 묻자 발포 명령 고민합니까? 전 씨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5월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폄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바로 고의성 여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사자 명예훼손을 주장했지만 전 씨 측은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가기록과 검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고록을 썼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기에 헬기 사격 여부도 당시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 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헬기 사격 여부는 회고록이 나오기 석 달 전에 이미 국가수가 공식 인정한 상황. 특히 민사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가 전 씨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해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군부가 쏜 총탄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간 1980년 5월의 강주. 39년 만에 비극의 현장에서 심판대에 오른 전 씨에게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두환 씨가 5.18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있은 지 39년 만에 광주를 찾은 건데요. 이번 재판의 배경과 쟁점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구체적인 혐의가 어떤 게 적용된 겁니까? 네, 문제가 된 건 바로 그 전두환 씨가 2017년 4월에 펴낸 자신의 회고록입니다. 그러니까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이유로 결국 전 씨는 지난해 5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요. 결국 2번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전 씨는 그 독감과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모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이번에는 안 나오면 강제로 끌고 오겠다. 이렇게 구인장을 발부하니까 자진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전 씨의 재판 핵심 쟁점은 어떤 부분들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당시 전 씨가 이 헬기 사격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씨는 회고록에서 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었습니다. 네. 하지만 헬기 사격 여부는 이 전 씨의 회고록이 나오기 석 달 전에 이미 국가수에서 공식 인정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바로 이 부분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판은 광주에서 열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장에서는 좀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 재판은 약 75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검찰 측은 국가기록원의 자료와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 그리고 5.18 관련 공판 기록 그리고 참고인 진술 등을 이 증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명예훼손을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전씨 측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서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서 당시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이 공소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전씨 측과 그리고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검찰 측의 이런 치열한 법리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앞서 언급된 대로 전 씨가 광주를 찾은 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39년 만입니다. 자,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좀 어땠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처음에는 그 우려했던 것보다는 큰 충돌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법정에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표정에서 다소 격앙된 모습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법원 주변에 모여서 전 씨의 구속을 촉구를 했었고요. 또 손에 팻말을 들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전 씨에게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전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시민들은 법정 안팎에서 분노했고요. 또 재판이 끝난 뒤에 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전 씨가 차량에 오르자 광주 시민들이 이 차량 출입구를 막아 세운 채 거센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직접 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죄하고 역사의 그 진실 앞에서 모든 것을 그 광주 시민들과 도민들을 또 그때 그 아픔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를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어요? 에? 우리 때려 죽이겠어요 여기서? 우리 또 힘이 모자라서 못 죽여.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을 뉘우치고 시인했으면 좋겠어. 그 당시 일을. 저희 지금 피해자 어머니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저희는 온통하고 분하고 민주화의 아버지라니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한탄하고 개탄할 정도로 우리는 전두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만큼이라도 전두환은 국민 앞에 광주 시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왜곡하지. 네, 영상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좀 격앙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 씨가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 좀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만약에 전 씨에게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수는 이미 이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가 전 씨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형사재판도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만약 유죄로 인정이 되면 전 씨에게는 최고 징역 2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전 씨는 23년 전에 그러니까 내란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고요. 당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은 어떤 형량과는 좀 관계없이 이 5.18 가해자인 전 씨가 바로 학살의 현장인 광주에서 심판대에 섰다는 점이 바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내란죄 선고 이후 23년 만에 전두환 씨가 다시 법정에 섰는데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 관련 의혹들이 하루빨리 좀 규명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정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광양에서 일을 하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방과 후 아동을 돌보는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호남 지역 최초로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한 형태의 아동 돌봄 센터인데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3, 3호 무리지어 선생님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학생들이 도착한 곳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득한 마로니에 돌봄센터. 지난 4일 광양제철초등학교에 문을 연 영호남 지역 최초의 지자체 학교 협력형 돌봄센터입니다. 광양시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안에 빈 교실을 센터 공간으로 만들었고
학생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췄습니다. 기존의 방과 후 교실이나 아동 돌봄기관이 오후 4, 5시까지 운영되는 데 비해 마로니에 아동센터는 부모가 일을 마친 뒤에도 여유롭게 아동을 데려갈 수 있도록 저녁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에서 혼자 심심하고 놀 것도 별로 없고 돌봄에는 놀 것도 많고 행복해요. 그냥 데리고 있는 것만 아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애들 성적이나 지적, 정신적 발달을 도와주고 독서 활동도 하고 요가 같은 이런 마음 수련 활동도 하고요. 광양시는 이번 센터 개소로 돌봄이 과거의 단순한 보호 개념에서 아동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활동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돌봄하면은 가정 돌봄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돌봄이라는 게 사적인 영역을 떠나서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도 하고 문화예술, 놀이, 여가 등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그 좁은 영역보다는 합리된 방향의 협력 방향이라는 거죠. 시는 방과 후 돌봄 공백 시간 동안 부모와 아동이 모두 안심할 수 있어 센터 이용 만족도가 높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학교를 비롯해 지역 내 커뮤니티 센터를 돌봄 공간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지자체 협력형 모델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마로니에 돌봄센터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역 돌봄센터의 선제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료 커피의 원재료는 주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커피가 재배돼 새로운 소득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한 커피 농장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고흥에서 커피 농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첫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흥은 일조량이 풍부해 커피 같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는 온도만 잘 맞추면 다른 작물보다 일손이 적게 들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일조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커피 자체가 그다음에 남들은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쉬워요. 키우기가. 그리고 영양 성분이라든가 그런 거 잘 주면 문제없이 잘 자라고 일단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아마 커피가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흥군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커피 재배에 성공했지만 판로가 마땅치 않아 농가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이 커피 사업단을 조성해 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재배된 커피를 일괄 수매하기로 하면서 참여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현재 2.4헥타르에서 커피를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32%를 차지하는 등 커피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림식품부가 공모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커피가 선정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저희가 4년간 향토산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1차 년도에는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신규 농가를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신규 농가를 교육을 해서 결론 4년 내에는 6차 산업 인증 농가로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을 접목을 해서 저희가 그 새로운 지역 전략식품으로서 커피를 자리매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커피 산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인구 유입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소 멀게 느껴졌던 커피가 지자체 지원에 농가 관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1살 태국인 A씨를, 폭행 혐의로 28살 태국인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11일 오전 0시 13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태국인 C씨와 다툼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A씨는 흉기를 휘두르다 손가락이 잘리는 등 상처를 크게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현재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남 지역 대형 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이 100%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의무 도입 대상 사립 유치원 6곳 모두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고 신청과 운영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은 원화수가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 유치원입니다. 대형 사립 유치원 6곳이 모두 구축까지 마무리하면서 전남 지역은 100% 완료했습니다. 자율참여 대상인 원화수 200명 이하 중소형 유치원에서는 한 곳이 도입을 희망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범죄 신고자 4명에게 모두 5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후보자 E씨가 조합 직원들을 시켜 조합원 46명에게 총 207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을 신고해 포상금 1,91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B씨는 후보자 F씨가 수지 예산의 범위에서 벗어나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 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권을 신고해 포상금 1,100만 원을 받는 등 총 4명에게 5,5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낙도 거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과 여수 지역 섬 17곳에서 선거인 2,049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67.89%인 1,391명이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전남도 내 185개 조합 33만 4,525명이 참여합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4월부터 청년들의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091 현재 전남에 거주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최종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장기 미취업 청년입니다. 전라남도 일자리 통합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1차로 500명을 선정하고 이후 2차 모집으로 50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근거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감염병 차단과 예방관리를 위해 월동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최근 동절기에도 모기유충이 동면하기 적합한 아파트나 대형 건물 정화조, 쓰레기장 등의 서식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22개 시군 자율방역단과 함께 12일 하루 동안 일제 방역소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4월 말까지 인구 밀집 지역과 오폐수 처리장,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유충구제 방역소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방역 취약지는 현재 약 2만여 곳입니다. 도는 해당 시군과 함께 3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반상회나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두 번째 의정 자료집인 우리글 우리말 버타기를 편찬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국어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시의원의 자치법규 위반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글 우리말 버타기에는 한글 맞춤평가 어문 규정, 공문서 보도자료 작성 요령 등이 이해하기 쉽게 실려 있습니다. 여수시가 의료 취약 섬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합동 통합 의료 서비스를 지난해 5회에서 올해 10회로 늘립니다. 여수시는 오는 12월까지 매달 1회 이상 섬 주민을 대상으로 갑상선, 뇌혈관 질환 등 각종 검사를 진행하고 상비 약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역 내 병원 등과 연계해 관절 무료 시술과 미용 서비스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고흥군이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남에서 처음으로 농어촌 버스 안내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버스 이용객이 많은 고흥읍, 도양읍,
과영면, 동강면 4곳에서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마다 어르신의 승하차와 노선 안내를 도울 안내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다음 달부터 10명의 안내 도우미를 터미널과 승강장, 시장 경유 버스 노선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가 재공모에 나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 추진을 위해 전남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농업의 주체자인 농민들의 반발과 원활한 사업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나서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어떤 건가요? 스마트팜은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생산하고 가공하는 유통 단계까지 ICT를 접목해서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말합니다. 스마트팜하고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인프라가 집적된 그 거점, 이 거점을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농가에 대해서만 스마트팜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좀 주력을 했었어요. 이제는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산, 교육, 연구 기능이 가능한 일종의 산업단지를 이렇게 가꾸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곳에서 미래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기술을 시험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남겨진 땅 전남에 대해서 세계적인 첨단 농업 그런 융복합 단지를 유치해서 우리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육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 차장님 좀 더 추가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어떤 그런 취지는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이 우리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는 그러한 사업이냐 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그 농민들이 현 정부의 농업 정책을 산무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다음에 무대책, 다음에 무책임 한 이 산무 정책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팜 그 혁신밸리 사업 역시 그 산무 정책으로 인해서 파생된 그 정책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까지 그 전국 4곳에 약 그 한 곳당 1,800억 정도, 7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농업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인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이 사업 역시 탁상 공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 문제라고 하면 농업 유통 문제가 농민의 손을 떠난 농작물이 소비자의 가기까지의 마진이 60%가 붙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놓고 또 다른 어떤 대형 원예시설 단지를 조성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그 농촌의 현재 그 시설원예 사업이 과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끄떡하면 밭 갈아엎고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농산물 가격 폭락이라든가 유통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농민들을 2번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토건 사업의 연장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 스마트팜 밸리 그 팜을 조성할 수 없거든요. 이 농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왜 이렇게들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걸까요? 이제 전라남도나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 부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겠다. 또한 그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농업 부분에서 만들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농업 부분이나
이 사업에 있어서 핵심이 돼야 될 그 농민들이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없고 단순히 이게 돈과 사업으로만 이걸 바라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당 1,8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 해남이 신청했다가 안 되고 올해 고흥이 신청하는데 고흥이 이제 선정이 되면 국비 한 1,000억 원, 그리고 지방비 한 800억 원 이 정도 해서 토탈 뭐 대략 한 1,800억 원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이게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정한 몇몇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대농 중심에. 그런데 전남, 특히 우리나라 전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대다수가 중농 작용을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갈 것인지 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고 좀 부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김용록 지사가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농민들과 함께 소통 공간을 넓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문제에 관련해서는 한 번도 공론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현재 농민단체들, 농민들의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과 전남의 농업의 현실이 반영되고 이 농민들의 소득을 진작시켜내고 전남 농업의 현실을 좀 발전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인지라고 하는 의문은 여전히 따라붙고 있습니다. 좀 더 뭐 추가적인 말씀 좀 해주시죠. 전남 농업 또 그 청년들의 유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든 스마트 팜 그 밸리는 어떤 그 청년들의 교육을 하고 전문화를 시키고 창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거점의 단지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농촌 환경을 볼 때 이런 돌파구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새로이 시작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뭐 전체적인 농업 인구가 다 참여하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스마트팜이 확산하게 된 배경이 지금 농민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지금 감소되어 있고 농업 성장률 자체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농업 인구가 95년도에 약 485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 기준을 보니까 249만 명, 약 한 반절 정도로 지금 현재 줄어 있습니다. 농업 인구 자체가. 또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일본 등 해외에 수출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2000년의 경우를 보니까 약 3.8억 달러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2016년도 기준을 보니까 2.5억 달러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또한 농업 성장률을 보니까 농업실 GDP가 2007년 기준에 27.1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 그 기준을 보니까 2007년도에 그랬는데 28조 정도 된단 말이죠. 정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은 오히려 감소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의 생육 환경 하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ICT를 접목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그 농업 현장을 변화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에 투입되는 이 노동력이 확실히 절감되는 것이죠. 또 연중 똑같은 좋은 그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생산이 되기 때문에 해외 수출 확대도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또 거기에도 지원이 지금까지는 다소 이렇게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요. 국비를 100% 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좀 축소하고 지방비를 좀 부담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100% 준다고 하니까 지방재정 여건에 큰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너나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연관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역량 있는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하고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거점으로서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유치 경쟁에 좀 뜨거우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렇다면 뭐 지난해 1차에서 한번 탈락을 한 또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2차 후보지로 또 고흥군까지 또 선정을 하면서 이번에는 또 기필코 혁신밸리를 가져오겠다. 뭐 이런 또 포부까지 내놨는데요. 지금 현재 뭐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조금 전에 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22년까지 정부는 한 4개소 정도를 하겠다. 그리고 작년도에 한 2개 정도를 공모해서 전북 김제하고 경북 상주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우리도 그 전라남도도 보니까 강주전남 발전연구원 등 그 시설원의 전문가 그룹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해가지고 대비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그 신청했던 해남의 그 솔라시도 구성지구 기업도시 여기는 개발계획 승인까지 지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사업이 책정된다면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도 좀 놓여 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영산강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든가 또 시설 원해로서 일조량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좀 밀렸습니다만은 이래서 전라남도가 2차 대비를 미리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고흥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정전의 심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런 것을 심층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완해가지고 이번에는 기필코 유치를 해서 전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를 하겠다 하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각오를 다지다 보니까 한 11개 기관들이 합쳐가지고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 협약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기관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남권에는 국립대학 3개소가 참여를 했어요. 그 3개 국립대학에서 청년 보육 그리고 청년 창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잘 준비한다니까 유치에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데 뭐 한편에서는 뭐 1차와 비슷하게 또 2차도 그닥 순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또 반발도 좀 예상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지역의 우수성과 여건을 잘 살리지 못한 계획이라면은 또 우리 지역의 우수성과 여건을 살렸다 하더라도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또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농민단체라든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 이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뭐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접목해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련 단체나 연구기관들을 총 동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그 계획을 만들어가고 우리 여건을 분석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확실하게 동원이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단체 의견, 이분들의 뜻을 확실하게 끌어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뭐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한다면은 이번에는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네, 사무처장님 뭐 이 부분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더.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조건에서 이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민과 농업의 어떤 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이제 토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업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이러한 농민들의 지적이 결코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시설원의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 생산물을 통해서 이거 수출을 주도형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그런 농민들은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이명박 정부 때 동부팜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그때도 정부 정부 지원금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됐는데 파프리카를 생산을 해서
이거 90% 이상을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어떤 그 대한민국 그 농촌의 어떤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18%만 수출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전부 내수 시장으로 돌려버려요. 수출이 안 되니까 돌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프리카 시장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나라 원예 시설 원예가 포화 상태에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특히 전남은 노지 채소 중심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 원예보다는 노지 채소 이름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또다시 들어와 버리니까 농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잘 풀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정부 당국이라든가 아니 전라남도 농정 당국이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농민들과 이야기 없이 그냥 계속 1차, 2차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농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전남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1,000억, 1,800억이라고 하는 국비를 보고 하는 사업이다. 이건 농민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농민단체에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이 지금과 같이 추진된다면 역시 이번에도 작년 해남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평가할 때 분명히 지역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전라남도가 보다 더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다면 결국은 뭐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한 노력들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요, 저희가? 예, 우리가 그 농촌 현실 어렵다 하면서 최근에 이제 대두된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꼬마인데 그 중학생 농부 한태웅 군 이야기를 인간극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농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농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한태웅 군이 그 출연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업은 이런 어떤 소수의 성공 사례 성공이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규모화, 대규모로 간다는 것이 또한 지속 가능한 그 농업을 이야기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산업은 규모 중심으로 흐른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농업은 내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농촌 인구의 절대 다수가 장년층 이상이고 농업의 그 구분을 보면 절대 다수가 중농과 자경농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어느 한 사람의 그 특별한 성공이 일반화될 수 없거든요. 노력만 하면 잘 될 수 있다. 이건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구호지 지금 시대 구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노력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적인 문제들이 갖춰져야 되고 특히 농촌 문제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유통 문제라든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오는 농산물 가격 폭락 이걸 막기 위한 생산 조정. 농민들이 소득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대농 중심의 사고, 규모 중심의 사고, 그리고 성과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정말 이 농민 전체가 보편적으로 농업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낼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당초 100% 국비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30%는 지방비를 부담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앞으로 그 단지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사후 관리에 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재원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농민들 참여를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 이렉타 하는데 지역 농민이 약 15억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요. 농민이 과연 부담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러한 역량에 충족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인가? 그렇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만 다시 또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런 농업으로 또 이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들이 주로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게 과생산되지 않겠습니까? 수출길이 많이 막혀버렸을 때 국내에 또 과생산으로 인한 또 물가 또 하락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는 11개 단체 업무 협약했는데 이분들은 정말 전문성과 미래의 전망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비하는 데 주력해 주시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한 우리 도민, 농민단체 이런 분들의 역할과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서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한 가운데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더 해주시죠. 예. 우리 이 사업은 정말 전국에 4군데밖에 없고 또 이게 농업을 새로 바꾸는 그러한 거점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우선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을 수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 우리의 농업이 변화하고 선진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선진 국가가 지금까지 해온 사례들이 성공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삼촌에게도 마지막 한마디 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미래지향적인 사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브레이크 없이 가버린다면 결국 그 과정에서 피해는 누가 보냐? 국민이 보는 거고 농민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 가장 이 사업의 그 대상은 농민입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될 수 있고 그러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뭐냐. 저는 이 문제를 먼저 짚고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정책들이 나와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농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고 어려워하는 게 유통구조지 않습니까? 이 유통구조 혁신 없이 어떤 걸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남도가 어떤 노력을 펼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비가 내리며 상쾌했던 공기도 잠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화요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한때 나쁘겠습니다. 오후에는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찬 공기로 인해서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건조한 대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고요. 찬바람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